멸종 위기에 처해 보호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대한 바다코끼리들이 이렇게 쉽게 사냥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불법 사냥의 유일한 목적이 산가를 얻는 것입니까? 사실 이들은 러시아 동부 지역의 토착 사냥꾼들이며 이곳에서 매일 바다코끼리 사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러한 활동을 통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냥꾼들은 사냥 금지에도 불구하고 바다코끼리를 계속 사냥할까요? 자,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러시아 동부의 사냥꾼들은 사냥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형 바다코끼리를 사냥하고 있습니다. 바다코끼리는 태평양 지역에만 서식하며 대부분은 북극해에 서식합니다. 일본만과 러시아 극동 지역에도 일부 바다코끼리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불법 사냥으로 바다코끼리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러시아 해양보호청 KHT는 전 세계적으로 바다코끼리 사냥을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극동 지역에는 여전히 매년 물가에 사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냥꾼들은 수백 마리의 물개를 먹이로 삼습니다. 북극 해안에 사는 토착민이나 러시아 극동 지역 북부에 사는 백조와 에스키모 공동체는 바다 사냥으로 생계를 유지합니다. 바다코끼리 물가에 심지어 큰 고래까지 포획함으로써 그들은 자신과 가족을 부유부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온 유서 깊은 관행입니다. 선원들은 과학기술이 발달하기 전부터 거대한 바다 괴물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뼈로 만든 무기와 작은 배만을 사용하며 일을 해냈습니다. 두꺼운 얼음층 아래에서 사냥꾼들은 바다코끼리를 찾을 배가 없을 경우 바다코끼리의 위치를 수색했습니다. 바다코끼리가 숨을 쉴 수 있는 작은 틈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사냥꾼들은 이 틈을 발견하면 전통적인 창을 사용하여 야생동물을 향해 엄청난 힘과 정확성으로 창을 던졌습니다. 밧줄에 묶인 창 덕분에 사냥꾼은 바다코끼리를 얼음에서 성공적으로 꺼낼 수 있었습니다. 바다코끼리의 무게 때문에 바다로 끌어올리려면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동부 지역의 사냥꾼들은 최근 몇 년 동안 바다코끼리 사냥에 더욱 진보된 기술을 사용해 왔습니다. 더 큰 엔진과 자동 추진 시스템을 갖춘 보트가 작은 나무 보트를 대체했습니다. 바다코끼리 사냥에 사용되는 작살총에는 밧줄이 묶여 있습니다. 이 밧줄을 사용하면 사냥꾼은 거대한 표적을 더욱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바다코끼리를 사냥하기 위해 사냥총을 사용하여 사냥 효율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냥꾼들이 모두 함께 모여 모두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의 흰개미를 포획하는 것을 목표로 유능하고 단결된 사냥대를 구성했습니다. B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러시아에서 사냥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동부 지역의 일부 토착 부족들이 여전히 SN 바다코끼리를 사냥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이 금지 조치는 에스키모, 마카 샌드족, 추크츠족과 같은 토착민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밭 하이마 사냥이 주로 이 지역의 생명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극심한 기상 조건으로 인해 다양한 해산물을 잡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생존 가능한 바닷물 물고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바다코끼리 개체군은 생계 수단으로 물고기를 잡아먹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먹이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는 바다코끼리 사냥이 계속 허용되고 있습니다. 매달 수십 마리의 바다코끼리가 먹이로 사냥됩니다. 사냥 후 해안으로 올라오는 순간 바다코끼리는 바다로 끌려갑니다. 바다코끼리가 도축되면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냥꾼들이 사냥대원들에게 고기를 나누어 줍니다. 바다코끼리의 모든 부위는 매우 귀중합니다. 극동 지역 주민들은 바다코끼리 사냥 경험을 통해 그들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바다코끼리의 고기와 지방은 사람들이 매일 섭취합니다. 바다코끼리의 가죽과 내장은 방수 장비와 제품 생산에 활용됩니다. 바다코끼리의 뼈와 상아는 보석류 및 기타 생활용품 생산에 사용됩니다. 상아 수집을 취미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판매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취미 사냥 서비스도 도입되었습니다. 바다코끼리 사냥은 인기 있는 취미가 되었습니다. 사냥은 무언가에 큰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매력적입니다. 또한 캐나다 북부 지역에서는 바다코끼리 사냥 투어가 자주 개최됩니다. 누나부트 족장령에서는 이 활동에 참여하려면 5일에서 10일 동안 진행되는 투어당 15,000달러에서 30,000달러에 달하는 상당한 금액을 지출해야 합니다.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가이드 역할을 하는 가이드가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다코끼리 사냥 비용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사람들은 1톤이 넘는 이 거대한 동물을 사냥하는 짜릿함을 경험하고 싶어 이 활동에 참여합니다.
바다코끼리 개체수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냥이 허용되는 지역에서 바다코끼리 개체수 보존을 위해 설정된 할당량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기후 변화는 전 세계 바다코끼리 개체수의 가장 심각한 위협 중 하나입니다. 바다코끼리가 휴식과 번식을 위해 의존하는 북극의 얼음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 빠르게 녹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바다코끼리는 붐비는 해안가에서 휴식을 취해야 하며 이로 인해 무리가 몰려들어 대량 폐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서식지 감소는 바다코끼리를 포식자와 인간 사냥꾼에게 더욱 취약하게 만들어 개체수 감소를 가속화합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바다코끼리 개체수 감소뿐만 아니라 북극 해양 생태계 전체를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보호를 강조하는 가운데 보존법과 토착민 공동체의 전통적인 권리 사이에는 미묘한 갈등이 존재합니다. 러시아 극동 지역의 축치족, 에스키모족, 유픽족과 같은 토착민들은 수세기 동안 생존의 수단으로 바다코끼리 사냥에 의존해 왔습니다. 이 공동체들은 바다코끼리 사냥의 문화적, 정신적 중요성을 현대적인 대안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국제기구들이 엄격한 금지를 주장하지만 조상의 관습과 지역 경제를 존중하기 위해 예외가 종종 존재합니다. 더욱이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환경 보호를 지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딴 북극 지역에서의 법 집행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광활한 거리, 극심한 기후, 그리고 제한된 인프라로 인해 당국이 사냥 활동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일부 분석가들은 정부가 토착민들과의 안정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전통적인 바다코끼리 사냥을 암묵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사냥 활동이 공식적인 규제의 범위를 벗어나 이루어지고 있으며 합법성과 필요성 사이에 모호한 경계가 존재합니다. 종종 간과되는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북극 해양 환경의 건강 유지에 있어 바다코끼리의 생태적 역할입니다. 바다코끼리는 저서성 어류로서 조개, 연체동물, 해삼의 개체수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먹이 활동을 하면서 해저를 교란함으로써 영양소를 재활용하고 더 넓은 해양 먹이 사슬을 유지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만약 바다코끼리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한다면 그 결과는 북극 생태계 전체에 파급되어 다른 수많은 종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바다코끼리는 문화적 가치 외에도 전통적인 북극 사회에서 모든 부위가 활용되어 필수적인 자원으로 여겨집니다. 바다코끼리 고기는 소금에 절이거나 말리거나 발효시켜 식용으로 사용합니다. 두꺼운 지방은 기름으로 가공되어 특히 긴 극지방의 밤에 난방과 조명으로 사용됩니다. 가죽은 무두질하여 방수복과 텐트를 만들고 내장은 밧줄과 보관용 가방으로 가공합니다. 뼈와 상아조차도 도구, 무기, 장식 예술품으로 만들어 어떤 것도 낭비하지 않습니다. 바다코끼리 사냥은 물질적인 혜택 외에도 많은 북극 문화권에서 깊은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일부 전통에서는 사냥꾼들이 사냥 전후에 바다코끼리의 영혼을 기리고 자연의 선물에 감사하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바다코끼리를 존중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사냥을 저주하거나 공동체의 사냥터에서 물러날 수 있다고 믿어집니다. 이러한 관행은 강한 환경 보호 의식과 모든 생명체의 상호 연결성에 대한 믿음을 반영합니다. 어두운 측면도 있습니다. 바다코끼리 상하 가격 상승은 암시장 활동 급증으로 이어졌습니다. 원주민 공동체는 상하를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판매할 수 있지만 불법 사냥과 밀수 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 그리고 유럽 일부 지역의 수집가들은 조각된 바다코끼리 상해 높은 가격을 기꺼이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는 밀렵꾼들이 전통적인 유통 경로를 우회하도록 유도하여 바다코끼리 개체수를 더욱 위협하고 원주민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흥미롭게도 캐나다와 그린란드와 같은 다른 북극 지역에서도 바다코끼리 사냥이 행해지고 있지만 훨씬 더 엄격한 규제 체계를 따릅니다. 이러한 국가에서는 원주민 사냥꾼이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냥은 야생동물 관리기관이 정한 할당량으로 제한됩니다. 이러한 모델은 전통적인 관행이 현대적인 보존 체계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러시아 영토에 적용하여 문화유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지속 가능한 사냥을 보장할 수 있는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더욱이 북극 지역 사회의 젊은 세대 사이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로들이 사냥 지식을 전수하는 동안 일부 젊은 세대는 교육과 취업을 위해 도시로 이주하며 전통적인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GPS와 드론을 이용하여 바다코끼리 무리를 추적하는 등 오래된 관습의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여 이러한 간극을 메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하는 관점은 문화적 정체성과 토착민 자급자족 생활 방식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현대 도구의 사용은 바다코끼리 사냥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고대에는 나무창과 작은 배를 사용했지만 오늘날 사냥꾼들은 고출력 작살총, 금속배, 엔진으로 구동되는 썰매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도구는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지만 책임감 있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과도한 사냥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공동체는 존중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전통적인 가치를 현대 사냥 방식에 접목하여 과거와 현재의 공존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보경, 보고라는 단어를 들으면 누구나 일본을 떠올립니다. 오랜 전통과 보고를 즐겨 먹는 일본 특유의 습관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만이 이 치명적인 보고를 먹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과 중국 같은 주변국들도 보고를 먹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매년 약 2,200톤에서 3,800톤의 야생 보고를 소비합니다. 한국 어부들은 어떤 방법으로 보고를 잡을까요? 바로 모험을 떠나볼까요? 보고가 물에서 발견되는 가장 위험한 어종 중 하나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베트남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는 보고에 대한 어업, 양식, 살생 등의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한국에서는 보고가 별미로 여겨집니다. 한국 어부들은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여 자연산 보고를 잡습니다. 이러한 기법은 어획되는 보고의 종류와 어장에 따라 다릅니다. 한국 어부들이 보고를 잡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낚싯줄 낚시입니다. 빈대복과 같은 중요 보고류를 잡을 때는 낚싯바늘을 자주 사용합니다. 미끼가 달린 낚싯줄을 사용하면 사람들이 한 번에 한 마리씩 유인하여 잡을 수 있어 원치 않는 어종의 부수어획을 줄이고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보고 사냥은 보통 새벽녘에 시작됩니다. 낚시 과정에서 어부들은 수만 개의 미끼가 달린 갈고리를 가지가 갈라진 긴 낚싯줄에 묶습니다. 낚싯줄을 내리고 물고기가 미끼를 물 때까지 기다린 후 어부들은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낚싯줄을 효과적으로 당기고 필요한 노동력을 줄이기 위해 유압 윈치를 사용합니다. 낚싯바늘에서 보고를 꺼내자마자 생선은 즉시 컨테이너에 포장되어 가공시설로 운반됩니다. 알겠습니다. 보고잡이는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일 중 하나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베스 낚시 투어는 하루 종일 하룻밤을 꼬박 보내게 됩니다. 20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어부들은 겨우 3시간 정도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고 독에 노출된 어부들은 부작용을 겪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어부들은 낚시를 할 때 무독성 안전복과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위험한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부들은 이를 통해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보고를 잡기 위해 수많은 어선들이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보고의 경우 연승어업은 어부들이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보고를 잡을 수 있도록 하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부수어 횡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어장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어선은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에는 과도한 어획을 방지하기 위한 어업기간 조정이 포함됩니다. 한국에서 보고어업을 제대로 취급하려면 선박은 유효한 조업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또한 어획된 모든 보고는 매우 특수한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처리하여 유해한 부분을 제거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보고에 함유된 테트로도톡신 때문에 보고오 어업 및 섭취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있으며 이 독소는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고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보고는 유효한 면허를 소지한 숙련된 요리사만이 조리할 수 있습니다. 보고 가공 후에는 품질 검사를 거쳐야 하며 어획, 원산지를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보고, 중독은 한국 보고 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는 일본과 유사한 수준의 보고 조리사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기관들은 보고 중독 사고를 완전히 예방하기 위해 엄격한 교육을 요구합니다. 보고는 한국에서 흔히 먹는 해산물은 아니지만 한국의 어업과 요리 산업에 꾸준히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귀중한 어류 덕분에 오랜 경험을 가진 어부들과 보고잡이 전용 어선을 보유한 어부들은 매년 수억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여러 지방에는 사회보장제도에 크게 기여하는 수천 명의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보고 어업 및 가공급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부산, 선양 그리고 다른 주요 도시에는 보고를 기본 메뉴로 제공하는 고급 레스토랑들이 있습니다. 이 레스토랑은 사시미, 샌드위치, 찌개 등 다양한 음식을 제공합니다. 보고탕 한 접시는 25,000원에서 40,000원 사이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보고가 매우 인기 있는 음식입니다. 보고는 담백한 맛과 쫄깃한 식감을 자랑하여 특히 겨울철에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음식입니다. 보고에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타우린 오일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고는 독특한 풍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외에도 렌틸콩이 풍부한 렌틸콩은 항암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선 껍질에는 렌틸콩이 풍부합니다. 한국의 보고 산업은 위험 부담이 큰 어업과 엄격한 규제로 유명하지만 이 거대한 보고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한 미식의 별미이자 위험을 훨씬 넘어섭니다. 파도 아래 이 기묘한 풍선처럼 생긴 물고기는 놀라운 생물학적 특성과 과학, 의학, 심지어 군사 연구에서도 놀라운 새로운 역할을 보여줍니다. 1m 이상까지 자랄 수 있는 자이언트 보고, 엘라고체팔루스, 셀레라투스는 작은 사촌들과 달리 몸집이 클 뿐만 아니라 세계 일부 지역에서는 공격적인 침입종입니다. 한국 해역에서는 드물지만 해수 온도 상승으로 열대 인도 태평양에서 제주 연안, 심지어 황해까지 이동이 확대되면서 목격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양 생물학자들은 이 거대 보고들이 새로운 서식지에 어떻게 그렇게 빨리 적응하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독특한 특징 하나는 초탄성 위벽으로 인해 몸집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바닷물을 받아 부풀어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진화된 방어 시스템으로 수중에서 빛을 사방으로 반사시켜 포식자의 방향 감각을 교란시킬 수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것이 어둡거나 탁한 물속에서 보고 무리 간의 기본적인 의사소통 신호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대 보고에서 발견되는 치명적인 신경독소인 테트로도톡신 TX는 현재 최첨단 신경학 및 암 연구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대전에 본사를 둔 한 한국 바이오테크 스타트업은 정제된 저용량 TTX를 이용하여 인간 신경계의 만성 통증 수용체를 차단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말기암 환자의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오피오이드와 달리 테트로도톡신은 중독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전압 의존성 나트륨 채널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한국과 캐나다에서 임상시험을 통해 비오피오이드 진통제로서의 테트로도톡신의 효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때 침묵의 살인자로 두려움을 받았던 물질이 미래의 통증 치료의 구세주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은 아이러니합니다. 거대 보고의 풍부한 콜라겐 피부는 독소 외에도 한국 화장품 및 바이오 의료 기업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형 및 3형 콜라겐이 풍부하게 함유된 보고 껍질은 화상 환자 치료 및 상처 치유 촉진을 위한 고순도 콜라겐 시트로 가공됩니다. 부산의 한 바이오테크 회사가 최근 피부 탄력 강화 및 한겸 효과를 자랑하는 보고 콜라겐 마스크와 젤 라인을 출시했습니다. 이 제품들은 일본, 대만, 심지어 유럽의 고급 뷰티 시장까지 널리 수출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사건이 있습니다. 한국 해군은 해양 연구자들과 협력하여 소프트 로봇과 수중 감시 장치에 사용하기 위해 거대 보고의 팽창 메커니즘과 근육 구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확장, 축소, 그리고 좁은 공간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팽창식 수중 드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는 구조 임무, 배관 검사 또는 은밀 작전에 적합합니다. 엔지니어들은 보고가 여러 조직층에 걸쳐 손상 없이 압력을 즉시 조절하는 방식에 매료되었습니다. 고대 한국 해안 지역 사회에서는 보고, 특히 큰 보고가 계절 변화를 예고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전라남도 어부들은 거대한 보고를 보면 폭풍이나 풍년을 예감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어떤 신사에는 지금도 보고가 부풀어 오른 석조 조각상이 있는데 이는 바다의 악귀나 질병을 쫓는다고 믿어집니다. 이러한 믿음은 현대에 들어와서 사라졌지만 해양 박물관과 지역 축제를 통해 문화적 관심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교육적 전시를 통해 보존된 거대 보고 표본과 한국과 보고 사이의 독특한 관계에 대한 역사가 소개됩니다. 독에서 치유로, 위협에서 경이로움으로. 거대 보고는 단순한 위험한 음식 그 이상입니다. 자연의 역설을 상징하는 보고는 치명적이지만 아름답고 기이하지만 필수적이며 두려움의 대상이면서도 존경의 대상입니다. 한국이 바다와의 관계를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는 가운데 거대 보고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일 뿐입니다.